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불교 강원 강사 신규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원각경 현담을 보고 있습니다. 현담이 모두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문 중에서 제9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9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서석 번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 번전. 서석 번전. 과거 이전에 번역되었던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원각경이, 그 다음에 원각경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 달려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규봉종밀 스님께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봉종밀 스님께서 경전 목록을 활용하세요. 그 활용한 목록이 무엇이냐면 개원 석교록이에요. 그래서 지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는 이 개원 석교록이 나오기까지의 또 불경 목록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중국의 목록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시간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서 예문지가 중국의 서적, 정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예문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유향이 지은 소위 별록이라든가 유향의 아들이 지은 그 칠약이라든가 유흠이죠. 이런 내용들이 예문지 속에 잘 흡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문지가 그 이후에는 수서 경적지, 여기 나오는 수서 경적지 등에도 반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청나라 시대에 사고전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고전서에서 소위 경사자집의 사서분류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경전이 번역되어지면서 경전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전 목록이 뭐냐면 종리중경 목록이다. 그런데 이거는 도안 스님이 쓰셨는데 사라져서 지금은 볼 수가 없고, 그 원형이 이 승우 스님이 쓰신 출삼장기 집에 인용되어서 볼 수 있다. 이 출삼장기 집이 이제 시작점이 되어서 그 이후에 수나라의 비장방의 역대 삼복이라든가 양나라 때 뭐 이런 등등, 그런가 하면 당나라 때 개원연간에 가서 소위 개원 석교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개원 석교록이 큰 댐과 같다. 그래서 그 이전에 흘러내리던 그 물들을 다 모아 담아서 또 그 하류로 다 흘러보내듯이 개원 석교록은 그 이전에 있었던 불경 목록을 모두 총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뒷시대에 물려주는 작업을 개원 석교록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 얘기하다가 이 종리 중경 목록을 쓰신 도안 스님 얘기도 했네요. 그래서 도안 스님은 유가로 말하면은 유가에서 훈고 주석에 최고로 치는 분이 한나라 때의 정현이거든요. 이 마치 불교의 도안 스님은 유교의 정현 스님과 견줄만 하다.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 스님께서 주석을 다루신 것이 인본욕생경 주고, 인본욕생경은 그 안식국에 계셨던 안세고라는 스님이 중국으로 오셔서 번역하신 것이다. 그 말씀도 드렸고, 안식국 파르티아인데, 파르티아는 요즘 뭐 한참 전쟁하고 있는 거기 이란 있죠. 우리 중국 쪽에서 보다 보면은 그 인도 쪽에 가까운 쪽이죠. 그 파르티아에 있었던 분이 그 안세고인데, 안세고 스님이 중국으로 다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 좀 반복이 되더라도 매우 중요하니까,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저쪽 남방, 인도 남방 쪽의 불교가 아니라 저쪽 서북 지역에 있었던 캐시미르 지역에 있었던 설일체 유부 스님들이 그 불경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가 전승되어서 전승하고 또 암송하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바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대승불교 경전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서북인도 지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많이 번역되었던 대승경전들은 소위 말해서 반야부하고 또 법화열반 이런 등등이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열반 초기 경전, 화엄 등등의 역어, 경전 번역 단어, 한자 단어, 용어, 그 모양, 표기, 그거 기호하고 이 초기 불교 아함경 중에서도 특히 자바함에 있는 용어들하고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관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해야지만이 그 불교의 전체적인 안목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석교록에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누었다. 뭘로 둘로 나누느냐 하면은 이 보살 3장하고 성문 3장을 구별하더라는 것. 그런 다음에 보살 3장은 반야, 보적, 대집, 화엄, 열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도대체 지승스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그 개원석교록을 이곳저곳 많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반야부는 처음에 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체들이 모두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듯이 이 반야부가 그런 어머니의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면 개원석교록을 쓰신 지승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중국인들의 눈에는 반야부야말로 불교 교리의 이 어머니와 같은 그게 근본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해인사 대장경도 역시 개원석교록의 그 분류법에 입각해서 그때 판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반야부는 그래서 제일 먼저 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보적부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보배와 같은 것 놓은 것일 터인데, 아니 경전치고 보배와 같지 않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집부에 대해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을까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 쪽으로 갈라진 부류의 경전들을 대량 모아서 여기에 편집한다고. 굉장히 애매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그 지승스님께서도 개원석교록 목록 만들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 여러 불경 목록을 검토했지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화엄부는 어찌해서 화엄부가 되었는가를 보면은 화엄의 본경이 있죠. 화엄경. 거기에 딸려있는 지분경들을 거기를 같이 묶어서 화엄부를 구성했다 하고, 열반부에는 앞부분에는 열반경과 그에 딸려있는 그 지분경들을 넣고 뒤에 화엄경 등 다른 이역본들을 같이 붙여 넣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유마경도 이 열반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대집부, 보적부 쪽을 가게 되면 더욱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참 궁금했습니다. 네. 궁금해서 저도 우리 스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분류가 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진짜 본물 쏟아지듯이 스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글 대장경은 1964년에 운어 스님에 의해서 이제 역경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운어 스님이 1980년에 돌아가시니까 그 돌아가실 즈음까지 그 고려 대장경의 약 3분의 1을 번역을 마칩니다. 한글 대장경의 번역 텍스트 저본은 고려 대장경입니다. 자, 그러고 8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역경원장도 없고, 그러다 1994년에 오른 스님을 이제 종단에서 또 동국대학에서 역경원장으로다 위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오른 스님께서 경전 번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돌아보니까 운어 스님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어 스님 그 주장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운어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죄 흔들려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한글 대장경의 대본이 되는 것은 고려장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려장경을 대본 삼아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대장경, 그 이후에 나온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는 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일본에서 번역한 그 대일본 속장경 같은 거,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 있죠. 그것에 중역을 한 것들이 상당히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우리 스님께 그런 얘기 일일이 다 말씀드립니다. 이 번역 이렇게 하면 쓰느냐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해서 한글대장경을 번역을 하면은 이 모본에 원텍스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수장경, 일본에서 대정연간에 나온 신수장경은 편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그리고 교감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게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역시 해서 2001년에 우리 스님께서 18권으로 그 한글대장경 완간을 부처님께 고하고 나서, 완간이십니다. 이건 스님께서 쓰시는 용어인데 그 왜 완간이라고 그랬냐면은 아직까지도 더 그 내적인 부분을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하십니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종단에서도 또 이 그 동국대학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유야무야 지금에 이렇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글대장경이라는 것이 매우 우리 그 문화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제자들도 또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반야부, 보적부, 대지부, 화엄부, 열반부 이 굉장히 분류 자체가 이렇게 애매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오늘은 이 목록학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목록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볼 것 같으면은 목록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결국은 한서 예문지다. 한서 예문지가 나오기 이전에 유흠과 유향에 의해서 별록과 칠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서 예문지가 나오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수서 경격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당나라 때가 되니까 당나라 때 많은 고승들이 출연을 해서 경전 목록집들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 지성사를 풍부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지성사, 고대 지성사가 불교 경전 번역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발전되었던 불교 주석 경전 번역의 그 지식이 중국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대 중국 지성에 의한 치경의 전통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전통 위에 이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을 탑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불경 연구가 중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중국의 불경 연구는 결국은 중국의 지성사를 깊이 있고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시, 서, 예, 악, 춘추 등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공자이십니다. 그 공자의 뒤를 이어서 한대에 이 허신이라는 분이 나와서 소위 문자에 대한 설문해자를 만들면서 중국 고대 문자에 대한 것을 그 근거, 어원 등등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허신의 이 설문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옥제라는 분이 청대 고증학자들이 이제 주석도 붙이고 그랬었죠. 청대 고증학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정현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훈고학의 소위 말해서 기본 전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정현의 주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육경의 주 중에서 정현의 주가 당나라 때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그 오경정의로다가 이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현의 주가 없는 경우는 다른 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현의 주를 가장 높이 치고 있는데 그렇게 침에 있어서는 정현의 경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경전을 보는 안목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경해경이라는 얘기를 해요. 경전 속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경전의 내용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경 얘기하면은 시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국풍이 나온다고 치면 국풍하고 아풍 다르거든요. 그럼 아는 아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풍은 풍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아가서는 시경 전체 속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 단락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를 갖고 활용하면 못 씁니다. 그러면 그 경전 훈고 그건 그렇게 훈고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전을 훈고하고 글자의 그 어원을 찾고 소리의 어원을 찾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음운학이고 하나가 문자학이고 또 하나가 뭔가요? 제가 아까 소리라고 그랬나요? 훈고, 문자, 음운. 네,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목록학입니다. 이 중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동경대학에서는 이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토가와 선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학생들 단련시키고 그랬었어요. 자, 해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런 치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그 회화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한나라 시대에 강학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도에 있는 동향에 있었던 청홍파 3호 묘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게 죽간입니다. 죽간들 이렇게 쭉 펴놓고 공부들 하잖아요. 이런 전통이 중국의 소위 강학의 전통이 아주 오래 내려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강학의 전통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의 연장선 속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인도 불교의 소위 말해서 중국의 경우만 먼저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은 역경을 하게 됩니다. 경전 번역하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경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토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석서로 정착이 되게 되고 그래 주석서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런 모여진 주석서들을 분류해서 목록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책 속에 나오고 있는 용어들의 의미를 이렇게 묶음별로 사전을 만듭니다. 일종의 용례사전이죠. 그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이 유서들을 편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유서를 만들고 역경하고 의예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학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교상판석입니다. 이런 훈고의 전통이 중국에 있었고 그런 중국의 전통이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고의 전통이 유교는 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불교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학의 전통이 아주 강력하게 부흥되었던 것이 순조 연간에 있었던 그 서남사, 선운사 이런 지역에서 저 남쪽에 있었던 절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일어났던 스님들이 뭐 설파 스님, 설파 상원이라든가 백파 긍선이라든가 뭐 이런 스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전통이 석전 스님을 거쳐서 운허를 거쳐서 워른 스님에게까지 이루어집니다. 워른 스님께서는 소위 인본육생경이라는 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본육생경을 번역을 마치시고 인본육생경은 아시다시피 안식국 사문인 그 안사고 스님께서 아니 이게 누군가 이 책이죠, 그죠? 예, 안세고입니다. 예, 안사고는 그 한서줄을 한서줄을 낸 안시고죠. 예, 안세고 스님 파르티아 사람입니다. 이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란 오른쪽에 있는 인도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에 계시던 안세고 스님이 이 책을 인본육생경을 번역을 했는데 인본육생경 번역한 거에 대한 주석을 도안 스님이 했죠. 이 도안 스님이 했던 책을 어른 스님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번역한 책을 제자들에게 소위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미리 돌려서 아무개는 몇 페이지에서 또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시오. 이걸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 때 여비에 보태쓰라고 돈도 같이 붙여서 보내셨어요. 참 어떻게 이런 어른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봉선사의 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이 번역하신 원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갑론을박 하느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요쪽에 보면은 요게 접니다. 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예. 요 접니다. 어쨌든 이런 강하게 전통에 의해서 그 목록학이 이루어지고 또 경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의해 과정, 요 의해라는 건 요 뜻입니다. 철학적인 논의들이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전의 번역과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주석서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주석서를 쓰려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의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이 중국에서 안반수이경, 음지이경, 인본역생경입니다. 이 인본역생경은 연기론, 12연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놓고 다 짧은 책들이에요. 음지이경은 저 5원 12처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안반수이경은 그 아나빠나,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관련된 그 경전입니다. 이 안반수이경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전들은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인도의 서북 지역에 있었던 그 파키스탄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쪽에 있었던 설일체 유부 스님들이 암송하고 그 전승해 오던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쪽 책들이 제일 먼저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히말라야 산맥 넘고 고비 산맥 지나서 천진산맥 이렇게 해서 이쪽 어디에 도낭을 거쳐서 장안으로 성도를 해서 이렇게 장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책들에 대한 주석서가 일찍부터 발달이 됩니다.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이 경전 번역 도량에서는 경전의 유통 과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경전을 번역하려면 거기에는 용어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용어끼리 엮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증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안반수이경이 첫 번째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석을 붙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진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음지이경 같은 경우도 있고 인본욕생경도 있고, 그래서 이 초기 경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대승경전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초기 경전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이 인도에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고릅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물건이 부처의 핵심적인 그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즉 어떤 경전이 소위 권교이고 또 같은 경전 속에 어떤 말씀이 실교인지 권시를 나누는 이러한 작업들이 일찍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서 이 경전 번역과 교학 발전에 대한 것을 좀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상의 세 경전의 석경에 나타난 특징으로서는 이 과목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날 도생 스님이 쓰신 법화경수에는 과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학생들은 과목을 전부 다 붙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전을 번역하면서 경전 서문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문 속에는 그 경전의 핵심되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요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서가 점점 발달이 되어서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 경서의 발전의 연장선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담입니다. 그래서 경전 주석함에 있어서는 주석가들은 이 현담과 또 여기 말씀드린 과목, 이것에 대한 그 활용, 이것을 활용해서 경전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현담만 별도의 책으로 유통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과목만 별도의 책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런 전통이 조선에도 있었고, 그런 전통이 저희 봉선사에도 여전히 내려왔던 것입니다. 뭐 현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맨 앞에 올려놓은 것도 이거 현담 아니겠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요거 6책 중에서 앞에 2책이 현담이에요. 화엄경은 앞에 8, 천지현황 우주 황자까지 8책이 현담이고, 그래서 현담은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과목에 대한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과목
과목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역시 과목 그러면은 제교 행상이죠. 제교 행상이 조선시대의 강당에서, 특히 저쪽 전라도 강당에서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오른 스님께서 통도사에 50년대에 계셨었는데, 후반에. 그때 그 천자각 뒤에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천자각 뒤에 있었던 그 과목들을 스님께서 필경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오던 그 여러 목록들을 이 사교, 대교 등등 해갖고 정리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감 최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게 화엄 품목인데, 이게 화엄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첩자로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첩자로 만든 이런 걸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오른 스님 방에, 거기 이제 다경실인데 가면은 늘 근처에 이 화엄 품목을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스님 그 저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빌려주셔요. 왜 그러냐면 스님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살짝살짝 메모를 해 놓는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화엄 품목의 잘못된 점을 교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그 목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스님께서 공들여서 만든 것이 결국은 이 목록입니다. 화엄경 수소 연의 초 목록 과또집입니다. 목록집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적으로만 이렇게 잠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목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게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단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글자 4개를 찾아서 그 문단에 제목을 붙입니다. 그걸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훈구의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을 통해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강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옛날의 모습을 조금만 소개하고, 또 제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담 중에서 그 별도로 유행되는 현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각경과 원각경 현담이라고 그래서 요 가운데 점을 찍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도의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책으로 묶은 것이에요. 근데 따로 현담만 유통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이 우리 고려 채관법사께서 쓰신 천대사교의가 있겠고, 또 현수법장 스님께서 쓰신 화엄 오교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교의라든가 오교장 이것보다는 더 많이 유행되었던 것이 규봉 스님의 원각경 현담입니다. 그래서 이 현담을 잘 읽어두면은 이 화엄학의 화엄 전통에 있었던, 화엄종에 있는 스님들이 불교 교리 전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분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권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책이 현담입니다. 원각경 현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불교 강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원각경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